미모를 승부하시는 조원희 변호사님의 마지막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 법인에서 하는 오늘 올해 마지막 세미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일정을 보니까 올해 이제 마지막 세미나라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또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짧게 한번 국내외 동향을 가지고 내년에 가상자산 산업은 어떤 트렌드를 좀 가질지, 그리고 내가 사업 계획이나 내년에 계획을 만든다고 하면은 뭐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지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제 사진인데 가끔씩 요즘은 저보고 사진보다 훨씬 더 잘생기셨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맞나요? 아까 이제 김동완 변호사도 얘기는 했는데 저희가 해외 동향을 본다고 할 때 가장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이 FATF, FATF가 어떤 방향을 갖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FATF가 뭔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이제 개별 국가들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규정들을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9월인가요? 이번에 한번 이제 10월인가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디파이하고 이제 NFT가 이제 규정이 될 텐데, 그럼 FATF가 어떤 입장을 펴겠냐?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업에 또 우리나라 법령에 어떤 영향을 주겠냐 하는 것이 이제 좀 궁금해했었는데, 제가 한 1, 2년 이제 FATF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FATF의 가이드라인이 어떤 규제적인 측면에서의 리스크 포인트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 이제 법을 정하고 뭐 단어를 정하고 규제의 방향을 정할 때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어떤 정책에 따라서 이제 법률의 규정이나 아니면은 제도의 규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세워진 규정에 따라서 뭐 예컨대 디파이면 디파이, NFT면 NFT, 이거에 맞춰서 결정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NFT도 아까 김동완 변호사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어딨냐요? 예. 결국 NFT 같은 경우도 NFT가 뭐 원래의 특성을 고려하면은 가상자산이 아닐 것 같은데, NFT가 뭐 성격이나 실제 기능에 따라서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도 있다. 뭐 사실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디파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뭔가 이슈들이 좀 나오더라도 FATF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포함되면은 규제되는 거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규제되지 않는 거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FATF 가이드라인이 앞으로도 뭐 계속 조금씩 수정되고 이제 변경돼 가겠지만, FATF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특별히 이제 저희 사업을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큰 리스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사실은 EU의 최근의 동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썼네요. 지난 9월에 이제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암호자산 시장 규정이라 그래서 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걸 미카라고 그냥 좀 약칭을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EU 위원회나 의회가 이걸 비준하는 경우에는 이 이제 미카라는 이제 이 규정이 법률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 미카의 기본적인 전제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닌, 그러니까 금융투자 상품은 기존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증권 관련법에 의해서 규제가 됐는데, 금융투자 상품이 아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규제가 좀 없다 보니까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래자를 보호할 거냐 하는 규정을 이제 EU에서 만들어 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돼 있어요. 발행인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인이어야 되고 백서 발간해야 되고 뭐 백서 공시해야 되고 백서의 주요 내용엔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해상충과 관련된 공시 또 내부 공시는 어때야 되고 뭐 시세 조정 행위 금지 또 내부자 거래 금지해야 되고 뭐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 아, 이걸 보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야, 우리나라가 한 5년 동안 뭐 법 만든다고 그렇게 열심히 뭘 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미카가 만든 거에 반도 못 젖혀왔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EU에서의 의미가 저희한테 의미가 있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EU는 성문법 국가예요. 그러니까 법 자체를 완결적으로 만들어서 그 법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흔히 뭐 우리가 대륙법계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할 때 미국에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유럽에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성문법 국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최근에 김동완 변호사 얘기했지만은 뭐 금융위에서 ICO가 좀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그 내용을 찬찬히 쳐다보면은 이제 이 미카의 내용을 우리가 가져와서 저거 괜찮은데 우리도 저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미카 이 EU의 규정이 우리나라가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업권법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하나 저희가 그러면 유럽에서는 저거를 딱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유럽 가서는 조금 더 편하게 사업할 수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기사에도 보여드렸듯이 이제 조만간 이제 EU 위원회나 의회가 이걸 비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 초면은 이제 이게 실제 법으로서 기능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EU 단에서 뭔가 정해지고 실제 실무가 개별 국가별로 이루어질 때는 사실은 국가별로 추가적인 규제가 있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절차가 생각보다 딜레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예전에 이제 스위스에서 관련된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스위스에 가서 이제 이런 절차를 밟아보기도 하고, 몰타에서 뭔가 이제 크립토와 관련된 새로운 법제를 만들었다. 지브롤터에서 뭔가 새로운 법제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저희도 고객하고 같이 이제 새로운 곳들을 계속 찾아보면서 아, 여기가 새로운 데고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퍼스트 케이스로 같이 가보는 거죠. 근데 막상 가보면은 거기도 이제 제도는 만들었는데 시행을 하다 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너무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미카가 그러니까 법으로 비준돼서 동작한다고 하면 사업에 대한 투명성이나 절차적인 예측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거기가 사업하기 쉬운 곳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스위스 쪽으로는,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는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스위스는 아시는 것처럼 EU는 아니에요. 에스토니아, 몰타, 지브롤터, 리텐슈타인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유럽 지역에서 ICO나 관련된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이 근데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제 생각보다 가보니까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비용적인 요소가 우리가 생각해 것보다 많더라.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있는 법인을 관리하고 또 회계적으로 또 정리해야 되고 뭐 텍스 리포트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거기가 규제에 프렌들리하다라고 해서 갔지만 사실은 규제가 프렌들리하다는 거지 규제가 없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한국에서 현지의 규제를 또 이행하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미카의 내용을 보면서 야, 그러면 다시 한번 유럽으로 또 가볼까 뭐 이런 고민을 해봤지만 뭐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전히 이제 그런 기존의 경험을 비춰보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이 유럽으로 다시 가게 될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국내 입법화가 너무 지체되지만 않는다면 우리나라 업체가 미카의 그 이제 제도를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유럽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업권법이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조만간 또 제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국내에서도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대신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지금 스위스 투자청하고
한국에 이제 뭐 이거 협의 중입니다. 블록체인 데스크를 공동으로 운영하자 뭐 그런 얘기를 해보고 있어요. 이거는 스위스 아시는 것처럼 스위스 주크 지역이 이제 가상화폐와 좀 프렌들리한 지역인데 한때 2018년, 19년에 엄청나게 붐이 일었다가 그 뒤로 이제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실제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한 90% 프로젝트가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뭔가 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이 좀 와서 여기서 블록체인 관련된 산업을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이제 그렇게 유럽의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한다고 하면 그거는 거기가 뭐 규제가 완전히 편하고 그래서라기보다는 뭐 서비스나 BM이 유럽을 거점으로 하는 것이 좀 편리하다든지 그런 뭐 다른 병행적인 목적이 있어야 유럽을 가야 될 필요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입니다. 미국은 사실은 시종일관 증권 관련된 법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은 그 하위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증권이라는 개념을 넓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냥 증권 관련된 법에 의해서 토큰 코인 전반을 규제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보도에 따르면 SEC가 이런 증권뿐만 아니라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감독 권한까지도 부여받을 것으로 보여서 SEC의 이제 규제나 관할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SEC의 기본적인 입장은 아주 보수적입니다. 뭐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은 뭐냐? 우리나라 다른 점 제가 볼 때는 선제적 규제는 신중하다. 그 대신에 문제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퇴출시킨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이 ICO가 ICO 이거 너무 많이 생기는데 빨리 이거 어떻게 문제 해결해야겠다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법적인 근거도 없이 ICO는 국내에서 금지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그 대신에 만약에 어떤 소비자의 피해가 생긴다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하게 규제를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SEC의 조사나 규제를 받고 살아남은 토큰 관련된 업체가 사실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악명이 높다 그럴까? 그렇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 또 자정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불허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지금 SEC가 리플하고 좀 소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SEC 입장이 우리나라 금융위랑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다라는 관점에서는 비슷할 수 있는데 그 행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초기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일부가 아예 차라리 미국에 가서 SEC 규제를 받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도 같이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대개는 이제 뭐 규제를 면제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다 보니까 그 규제 면제 프로세스들을 같이 밟기 위해서 갔었는데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이게 규제 면제를 위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나라의 모든 풀 프로세스를 받는 것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들다 보니까 지금 뭐 저희 쪽에 의뢰가 오는 미국 케이스는 거의 없고요. 그냥 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약간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제도는 우리가 계속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업데이트를 받고 이해는 하지만 미국에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미국 시장에 만약에 우리 프로젝트가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이런 규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테라 같은 경우도 SEC가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결과는 아직 뭐 듣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프로젝트가 글로벌 프로젝트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SEC의 이런 규제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뭐 SEC 규제가 그럼 우리나라 규제에 어떤 영향을 주겠냐?
아니면 우리나라 제도 변화에 영향을 주겠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 자체의 방식도 많이 다르고 법령의 체계도 다르다 보니까 그냥 글로벌 트렌드가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정도지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싱가포르를 준비를 안 했는데 아까 김동완 변호사가 싱가포르에 대해서 뭐 제가 얘기할 거라고 얘기를 해서 순간 싱가포르를 했어야 됐나? 근데 싱가포르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많이 갔습니다. 토큰 발행을 하기 위해서. 왜 갔냐면은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이 사실상 규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뭐 이제 토큰 발행하고 왔는데 이제 그 페이먼트 서비스 액트 PSA가 작년 2월인가요? 시작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 DPT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싱가포르 정부가 싱가포르인을 대상으로만 하지 않으면 라이센스가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PSA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싱가포르를 계속 갔던 거죠. 왜냐하면 대개 뭐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지 이제 싱가포르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입장을 좀 바꿔서 이제 싱가포르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라이센스를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싱가포르도 현재는 토큰 발행을 위해서 가기는 조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또 고민스러운 거는 이제 그러면 싱가포르 가서 내가 라이센스 받을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라이센스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절차가 요건이 까다롭다기보다는 현재 지금 한 40-50개 정도가 신청되어 있는데 실제 라이센스를 받은 곳은 현재 4곳인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많이 밀려 있는 거죠. 그리고 싱가포르의 마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뭔가 요건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고 허가를 한다면은 이제 하나하나 그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역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예전같이 이제 많이 그러니까 예전같이 토큰 발행을 위해서 이제 가기는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 더 가는 거죠. 그래서 뭐 파나마라든지 버진 아일랜드라든지 케이만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토큰 발행만을 목적으로 위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사실은 조금 더 고민이고요. 오늘 남판호 세무사님이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계속되는 고민은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거기서 이제 텍스 이슈가 생기고 텍스 이슈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이제 맨 마지막에 사업을 추진하는 당사자가 갖게 되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리스크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좀 해칭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냐 하는 고민들이 생깁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의 폭이 생각보다 넓지 않은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얘기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현재 13개 정도의 법률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한 것도 있고 아예 이제 제정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법안을 제안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이게 3-4개 있을 때는 이거 조합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너무 많으니까 누가 이걸 다 조합을 하나 하는 그런 고민들이 요즘은 있습니다. 긍정적인 거는 이제 한때 그 가상자산 사업 자체를 이제 특정금융정보법 우리가 이제 흔히 특금법이라고 하는 그 자금 세탁의 이슈를 가지고 가상자산 산업 전체를 규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인식은 공유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금법을 개정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론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러면 나머지 빈 공간의 규제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는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업권법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업권법 어떤 업의 어떤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이쪽을 사업을 하려면 뭔가 인허가를 받으라든지 아니면 신고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걸 업권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업권법이 사실 다양하게 발의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발의안들을 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EU의 미카의 그 완결적인 내용들이 국내 입법에도 많이 반영되고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법안이 많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가 그 법안을 아우를 수 있는 작업을 좀 해줘야 되고, 그게 지금 정부가 이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무위원회에서도 지금 이제 그 금융위에다가 이런 것 좀 내봐라, 저런 것 좀 내봐라라고 계속 이제 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을 폄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정부의 이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이해가 좀 낮은 편이고, 미카와 같은 포괄적 입법에 대한 준비는 사실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아쉬운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벌써 5년 이상 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고, 공부도 할 수 있었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스터디도 많이 했고, 그런데 막상 결과물로 나오는 이제 그런 페이퍼라든지 뭐 입법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그 이해 수준이 되게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미카에 있는 제도들을 그냥 좀 갖고 왔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가상자산 산업에서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소비자들은 그로 인해서 거래자들은 어떤 피해를 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그 법안이나 페이퍼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답답한 거는, 뭔가 이제 업권법이 본격적으로 발의가 돼서 논의는 될 텐데, 과연 이제 조금 더 이런 포괄적인 입법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물론 이제 뭐 협회라든지 산업계에서도 그런 데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조금 더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지금 금융특검법에서 가상자산이라든지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데피니션을 이제 딱 못을 박아놨다 보니까, 결국은 그 다음 입법도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뭐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 여기 오늘 자세히 말씀은 드릴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페데프의 데피니션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가상자산 또는 뭐 디지털 자산, 뭐 크립토 자산 이런 개념보다 훨씬 넓게 정의돼 있어서 규제의 폭이 그만큼 넓다라는 문제가 있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첫 단추, 잘못 껴진 첫 단추를 다시 한번 좀 조정을 해서 이 이제 자금 세탁에 대한 규제하고 거래자 보호에 대한 입법의 이 두 축을 어떻게 새롭게 좀 만들어 갈 거냐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조금 고민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규제 입법은 당연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2030 반대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적극적인 육성 입법을 할 거냐?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정부기관, 특히 법무부 뭐 좀 있어요. 이런 부분, 이 부처들의 반대가 사실은 있을 거라서 대선 전까지는 이 입법 자체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에 대선을 통해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서는 대략 이런 방향이겠다. 각 후보자들별로 이제 그런 입장이 있을 거라서 이제 대선 전까지는 큰 방향이 좀 논의되고 나서 대선 이후에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봅니다. 뭐 혹시 다음 내년 초에 대선 전에 입법이 되더라도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이제 입법까지는 한 6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좀 정부나 산업계나 이제 국회에서 조금 더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논의는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뭔가 좀 깊어지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왜냐면 특히나 제가 이제 미카의 법안을 보고 나서 느낀 거는, 얘네들은 뭘 했길래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체계적인 걸 좀 만들었을까. 사실 그 얘기는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있었고, 뭐 예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법안이나 법률의 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조금 많이 부족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점에 그럼 어떤 방향을 가져가야 되느냐, 결국은 가상자산의 특성에 따라서 분야를 좀 나누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투자상품, 우리가 자본시장법에서 기존에 규정하고 있는 이제 그 상품과 그 외의 이제 가상자산을 조금 더 분리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거는 일단 놔두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권법을 통해서 하되, 그러면 이 업권법을 어떤 방향으로 좀 정리할 거냐. 왜냐하면 가상자산 사업자도 사실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있고, 뭐 예컨대 지갑 사업자 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이제 두나무가 시총이 80조인가 뭐 하여튼 엄청, 시총이 아니라 밸류죠. 회사 밸류가 8조 정도 되게
높게 돼 있던데요. 하여튼 그렇게 회사 밸류가 몇 조가 되는 회사하고 우리 회사 예를 들어서 우리 가상자산 뭐 예컨대 판매하고 유통하는 업을 해요. 우리 회사 직원 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회사가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는 이런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조금 해소할 거냐. 왜냐하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뭔가 규제나 아니면은 이런 것도 좀 다양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자금 세탁이라는 이슈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거래제에 대한 보호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두 축이거든요. 이 두 축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법안을 만들어낼 거냐. 그리고 이제 바라기로는 이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거 우리 흔히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규정이 되고 있는데 뭐 STO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많은 인프라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뭔가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금융위에서도 사실 기사상으로 보면은 뭐 STO에 대해서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제 해오신 상황을 보면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이번에 어차피 입법을 좀 늦게 하는 바에야 이런 좀 혁신적인 금융적인 시도도 좀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은 지금 이제 첫 번째 과제는 현재 상황이나 실무를 반영한 자금 세탁 규제가 개선이 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자 보호를 위한 업권법의 조속한 입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STO나 이런 혁신적인 금융을 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도 중요한데 사실 정부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계속 좀 표명하면서 이게 쌓여야 사실은 규제가 클리어하고 이제 예측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암호화폐 쪽에 좀 프렌들리하다라고 이제 본이 흔히 말하는 뭐 싱가포르나 스위스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입장으로 계속 표명을 하거든요. 뭐 정부가 잘못 표명했으면 그 이후에 조금 수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지 사실은 정부하고 시장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뭔가 접점을 찾아가고 방향성을 찾아가는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도자료 몇 페이지 말고는 사실 저희가 정부의 입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 그러니까 특검법 개정안이 나올 때 제가 이제 그때 뭐 이런저런 데 가서 뭐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도 내고 했는데 이걸 어디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이유로 이 조항이 들어갔는지를 사실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만드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정부 쪽의 입장에 대해서 그러면 산업계에서는 내년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되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업권법의 방향으로 큰 트렌드가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내가 하는 사업이 향후에는 이제 그 업권법에서 어떤 식의 규제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진행이 될 건지를 조금 더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FT 같은 경우는 이제 김동완 변호사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NFT를 하신다. 우리가 NFT를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라면은 결국 지금 현재의 규제 상황에서 가상자산 사업의 규제 이슈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일단은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워낙 많이 뛰어들고 있고 또 시장에서의 선점 효과라는 게 사실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규제에서 리스크를 매니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앞으로도 NFT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려달라. 뭐 NFT를 법에 규정해달라. 저는 그거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은 NFT는 그게 가상자산이나 증권에 해당하면 규제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NFT도 지금 뭐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만 카테고리를 좀 나누면 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 개별적인 카테고리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건 규제 대상에 있는 거, 규제 대상이 아닌 거, 뭐 조금 구분해가지고 업계에서 나름대로 조금 더 프랙티스를 만들어가면 오히려 그 프랙티스를 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입법에 반영하든지 정책을 결정하는데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좀 의견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NFT가 게임하고 많이 맞물려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그 게임물 관리위원회 등급을 부여하거나 등급을 보류하는 이제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워낙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력이라든지 선정성이라든지 이런 거 판단할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 높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간 내에 법이 바뀌지 않는 한 NFT형 게임 아이템이 허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사의 이제 메인 타겟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은 규제 이슈가 너무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조만간 그게 안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적인 중요도에서는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사업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보류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토큰 발행 판매인데요. 그 금융위에서 이제 지난달에 정무위원회에다가 이러한 페이퍼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페이퍼 내용에 보면은 이제 ICO를 사실상 허용하겠다, 발행 자격을 법인으로 제한하겠다. 뭐 아까 이제 그 이후에 법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우리나라 정부도 조금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기존에 토큰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토큰 중에서 이제 뭐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다른 법에 의해서 규율되지 않는 영역은 이제는 좀 제도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미카하고 또 비슷한 방향이죠. 근데 이제 하나 저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말씀드린 대로 큰 축이 하나는 자금 세탁, 하나는 거래자 보호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업권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금 세탁과 관련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라든지 이런 의무는 또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좀 달라진 거는 저희가 최근에 보면은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토큰 발행을 준비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예전에는 이제 자기 서비스에다가 뭐 선불형 전자지급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만 사용했는데 이제 토큰을 써야겠다라고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이 토큰의 사용, 유틸리티형 토큰을 서비스에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느 시점이 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포인트를 쓰는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불 전자지갑, 선불 카드를 쓰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유예된 것은 아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현재 신규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신고를 하려면 ISMS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ISMS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ISMS 인증을 받으려면 서비스를 한 2개월 이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력이 있어야 이제 ISMS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특근법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하기 전에 서비스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이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주무부처인 금융이나 뭐 과기부에서는 이제 조만간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는 계속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아직은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내년에 지금 가상자산과 관련된 시장을 어떻게 보시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구름 태양 저 뭐라고 표현되나요? 해가 구름에 껴 있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구름이 아직은 이제 해를 좀 가리고 있는데 이 구름이 이제 곧 거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은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외 규제 상황이 지금까지 저희가 예상했던 것을 벗어나는 정도의 규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됐던 그 자금 세탁 규제에 대한 프레임은 이제 어느 정도 규제 체제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의 업권법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사실은 한쪽에서는 지금 규제하기도 바쁜데 무슨 업권법이냐 하면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업권법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업권법 제정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이 제도화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제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사업 규모가 큰 곳들이 이제 시장에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입법적이나 정책적인 방향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장애는 있을 겁니다. 절차상 또 시간이 딜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만 믿고 갈 수는 없고 우리 각자 알아서 필요한 준비들을 미리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NFT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리스크가 적은 것부터 좀 하되 게임과 관련되는 NFT는 규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된 NFT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해외도 저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최근에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기는 그런 업체들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큰 발행은 업권법이 제정되고 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이슈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발행은 또 당분간 또 해외를 우리가 또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특근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반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탈법을 한다기보다는 법을 잘 지켜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ICO라는 방식보다는 IDO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예컨대 내가 토큰을 발행하고 약간의 자금 조달만 이제 일부 프라이빗 인베스터들한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된 거래소를 통해서 토큰을 이제 매각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나름대로 이제 특근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토큰 발행이나 유통의 방식들이 많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년에 큰 전망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근데 혹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하시는 동안에 온라인으로 질문이 왔습니다. 황성만님, 가상자산에 비해당이라면 통상 자산으로 자동 규정되고 이에 따른 과세 세무가 적용된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왜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가상자산이 아니면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회계상 분류하는 그 자산에 해당할 거고요. 그게 기타 자산일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법 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현장에서 질문? 네, 잠시만요. 예, 아까 결론에서 짧게 다뤄주셨는데요. 네. 자산 유동화형 STO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면 뭘 좀 준비를 해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자산 유동화 비즈니스가 있는데 증권신고서를 쓰고 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채권이나 부동산, 테라처럼 주식 이런 것들을 저희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특근법을 대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자본시장법의 관할이라 그쪽을 대비해야 되는 건지 사실 뭘 먼저 준비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오거든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 모델로 저희가 원화를 고객한테 받고 저희가 어떤 그런 미술품이나 아니면 토지 같은 것들을 고객들한테 토큰으로 잘라서 줄 때 그게 소유권일 수도 있고 수익권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줄 때 어떤 법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것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STO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반감이 생겼을 때, 왜냐하면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게 사실 실체가 없는데 거래소에서 그냥 등락하면서 가치가 결정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는 도저히 우리가 투자를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STO라고 하는 거는 증권이니까 이 토큰에 뭔가 가치가 내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장에서 등락은 있겠지만 기본적인 이제 언더라잉 에셋이 있는 상태라서 많은 회사들이 STO에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도 한동안 또 STO가 붐이 일기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희도 STO 프로젝트를 몇 건 했었는데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끝난 STO 프로젝트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STO는 기본적으로 증권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그 증권 규제에 대한 것들을 다 넣고 가야 돼요. 다 이행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통 STO를 시작할 때 생각하는 그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자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게 그 규제를 다 지키고 가서도 수익을 날 만큼의 프로젝트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STO를 조금 더 편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국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제가 들었던 거는 이제 예컨대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동구권의 몇 개 나라들이 이제 이런 디지털 방식의 이제 그 증권 발행이라는 것을 하기는 하는데 막상 이제 가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프로세스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수익증권이라든지 이런 증권 발행은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몇 군데 이제 업체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업체들이 그런 규제 샌드박스 통해서 한 사업의 결과가 괜찮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그렇게 조금 더 편리하게 구매하고 또 그것을 이제 그 마켓에서 언제든지 좀 유통시킬 수 있고 하는 게 소비자의 이익에 증진된다라고 이제 결정이 되면은 STO가 이제 실제 제가 제안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서 이제 입법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규제 샌드박스 결과에 대한 정부의 평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만간에 STO가 입법화되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들고요. 그 대신에 이제 STO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그게 건물이든 수익증권이든 아니면 미술품이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사실은 우리가 STO에 정확하게 맞는 그 BM이나 아니면 사업을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쉽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했던 거는 뭐냐면, 정부 입장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STO를 인정할 때 가장 변동성이 낮은 것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은 변동성이 크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예컨대 1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 100억짜리가 7, 80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없어진다거나 그러진 않거나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큰 STO들이 사실은 규제 샌드박스를 현재 하고 있어서 좀 더 적확한 모델이 나온다면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산업은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지금 자금 세탁, 하나는 거래자 보호. 그러니까 자금 세탁과 거래자 보호는 이제 기존 증권은 자본시장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이제 뭐가 우선이라기보다는 항상 같이 가야 되고, 문제는 내가 라이센스를 받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얼마를 준비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ISMS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준비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아직 그런 전산 시스템이 없다거나 그러면 1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해서 신고 수리받을 때까지 빨라야 한 1년 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적인 고려들을 좀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나요? 네, 답변 되셨을까요? 예, 자 이쪽으로. 네, 조금 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잠시만요. 네. 마이크 드릴게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시는 대체 특근법은 누가 만든 거야라는 걸 할 때 저 나름대로 생각은, 아까 엑셀런트 그 분이 말씀하셨는데 금융위원회 바로 신고서를 내지 않거든요. FIU가 거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업권별부제가 엄청 강고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지주회사법은 공정위소관인데 금융회사의 지주회사 관련된 법률은 금융위 소관인 거고, 그 금융지주회사법을 관리하는 관리 체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동의할지 잘 모르겠지만 옆에서 이제 구경할 때 가장 비슷한, 제 생각에는 감독 당국이 쳐다보는 가장 비슷한 산업은 대부업이에요. 대부업은 감독원에서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규제하지 않거든요. 대부업자 신고는 지자체한테 신고하잖아요.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 감독원 또는 금융위에서 이제 언급을 하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냥 저는 이제 금융 쪽에서 일을 하니까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현재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약간 그 느낌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아까 대표님 되게 중요한 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균질하지 않으면 그 규제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권별 규제의 핵심은 균질한 애들이거든요. 보험사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은행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지만 결국엔 일정 규모 이상은 다 만족하는 건데, 현재는 그게 아니면 아마 법내로 들어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일단 드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관련돼서 이제 제도화해야 되고 뭔가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입법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국회의원들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저런 관련된 법들은 다 공무원들이 만들어가지고 의원실 넘기는 거니까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금융이나 이쪽에서 관련된 법안을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고 기존의 산업계에서 이제 그러니까 법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산업계에서 만든 법안들이 조금 이제 나이브하거나 이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는 업권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위를 많이 푸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금융위에서도 이제 국회가 계속 푸시를 하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은 좀 돼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의 입장은 이제 조금 분명한 것 같습니다. 빨리 이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국회에서는 당연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대선 일정하고 많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제 대선의 이제 핵심 이슈로 또 올라가지 않는 한은 이게 우선순위는 아닐 거라서 조금 더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더 이상? 온라인도 더 이상 나오는 것 같지 않고,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